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너른 바위 주위에는 복숭아 나무 여러 그루가 들어있고 시냇물 양쪽으로는 꽃비가 흩뿌리니 비단 물결이 춤추는 것 같다. 옛날의 도원이 이보다 더 좋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노래한 이 침류대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유희경의 행록이란 책을 보면은 가제 정업원 하하류, 집은 정업원 아래쪽 하류, 속칭 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을 단서로 대체 이 침류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위치해 있었던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속에서 단서가 된 정업원은 현재의 창덕궁 서편, 원동 부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외에 침류대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 위치를 찾아보기로 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이수광의 기록이다. 여기 보면은 이수광이 쓴 침류대기라는 글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유희경이 근거했던 이 침류대기라는 글을 보면은 이 유희경이 이제 이수광에게 내가 거처하는 곳은 바로 이 금천의 이 상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금천교 이거를 따라가 이 시내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어느 곳에 이 침류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죠. 이 금천교에서 금천교는 궁궐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다리의 이름이다. 기록대로라면 이 금천의 물줄기를 따라 오르면 침류대가 있던 자리와 만나게 될 터였다. 두 가지의 기록을 종합해 침류대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먼저 침류대는 정업원의 아래쪽 계곡 하류에 위치해 있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그 물길은 금천교와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다시 상류 쪽으로 100여 보를 올라간 지점이 침류대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침류대는 궁궐 안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침류대가 대궐 안으로 들어오게 됐나요? 네, 창덕궁이 처음 연건된 것이요. 네. 태종 임금님 때인데 그 이후에 궁궐이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네. 여러 차례 다른 임금님에 의해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쪽 궁궐 서쪽 담장은 효종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기록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효종 때 아마 이 만수전이라는 이 궁전, 그 인조 이 계비를 위한 이 궁전을 지으면서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유희경이 살던 침류대 대터 일대도 이 궁궐 안으로 편입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집터가 궁궐 안에 있는 건 상당히 넌센스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궁궐의 어떤 확장 공사 과정에서 이 유희경의 집터는 이렇게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효종 때 궁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침류대는 완평부 원군 이원익의 집과 함께 궐 안으로 편입됐다고 한다. 창덕궁의 돌담에서 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서편 담장에서 기역자로 꺾여 있는 확장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찾던 침류대는 현재의 창덕궁 서편, 담장 안쪽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희경이 살았을 당시의 침류대 위치를 추정해보면 궁궐의 경계는 지금과 달리 금천 동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궐의 출입문에서 침류대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침류대는 조선 상류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곳이었는데 왕비가 궁궐 너머로 침류대를 거니는 유희경을 봤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당시로는 상당히 이 계곡이 발달해 있고 정말 아주 차고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복숭아꽃, 버드나무가 이렇게 만발해서 아주 이런 풍치가 좋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간, 그리고 궁궐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이 당시로 치면 이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이면서도 아주 풍치가 좋았던 이곳에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결국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곳은 바로 17세기 초반의 어떤 그 조선의 그 문화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문화사랑방의 이 장소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침류대를 드나들었던 수많은 문인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도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니 봄바람 속에 꽃도 많은 것이 친한 친구 술 권하는데 석양이 기우는 줄 몰랐소. 수많은 양반들이 침류대를 찾게 된 데는 유희경의 신분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가 전민의 신분을 벗어난 것은 임진왜란을 통해서였는데 전쟁 중 의병 활동을 인정받아 신분 상승을 이뤘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번의 전쟁은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신분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전쟁 비용이나 군사를 충당하기 어려웠던 조정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헌납했던 노비들에게 면천 증서를 주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노비가 적군의 목을 베일 경우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면천 혹은 벼슬길을 열어줬다고 한다. 바로 유희경이 살았던 시대도 그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이고 유희경도 결국은 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서 그 천의를 면하게 되고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1609년 유희경은 또 한 차례의 공을 세운다. 조정의 고민거리였던 중국 사신들의 접대 비용 마련에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을 내리게 된다. 결국 유희경은 전민에서 양인으로 다시 명목상이긴 했지만 사대부 당상관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됐던 것이다. 그 후에도 유희경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대부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함께 즐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침류대를 드나들었던 사대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차철로, 이수광, 신흠, 조우인 등 당대의 내로라는 문인들이 포함돼 있었다. 면천됐다고는 하지만 유희경은 엄연한 천민 출신이었다. 침류대를 드나들었던 당시의 사대부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전민 출신인 그와 격이 없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일까? 화담 학파, 약간 그 학풍이 좀 개방적이고 서울대 한영우 교수는 이들이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개방적 성향의 학자들이었음을 주목했다. 침류대 학사들이 수십 명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화담 서경덕 선생의 학풍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화담 선생은 아시다시피